수능 2024학년도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총 5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33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33번 문항이 오답률 85% 이상을 기록할 만큼 어려웠었던 문항인데요. 사실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특성이 문제들이 접근이 안 되는 문제들은 크게 없었어요. 딱 읽어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거의 없는데 정답을 골라내기가 좀 까다로운 요소들이 있었어요. 33번도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정답을 골라내기 좀 어렵게 만들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바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첫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적 연구들이 있어 왔다. 근데 그게 어떤 심리학적 연구였냐면 피실험자들에게 사람들의 얼굴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요청했었던 그 얼굴의 표정이나 묘사된 감정 상태를 identify, 맞춰보라고 요구했었던 실험이 있었다. 자, 첫 문장이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실험으로 시작하는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에 대한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값이 지문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지문의 핵심 주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자, 실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얼굴 표정들을 보여주고 뭐 웃고 있거나 울고 있거나 혹은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지금 이 얼굴이 나타내고 있는 감정이 뭐니? 라고 물어본 실험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직 결과값은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묘사가 안 돼 있네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결과값을 한번 도출을 한번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문장에서 구문 설명 하나만 하고 가자면 이 were shown이라는 수동태 문형을 제가 능동처럼 돌려가지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수동태 문장이 가끔씩은 한국말로 해석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수동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능동 문장으로 돌려서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 수동태의 기본 원리라고 하면 단순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수동태는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의 타동사 문형에서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를 주어 자리로 이동을 시키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형태로 치환한 다음에 주어 자리에 있었던 명사는 by 뒤편으로 전치사구 안으로 넣던가 생략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쓰여 있습니다. 자, were shown이 그 하나고 그 다음에 were asked가 하나인데요. were shown 같은 경우에는 show 뒤편으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로 있었던 문형에서 이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한 형태입니다. 자, 지금 asked는 어떻게 쓰여 있는 형태냐면 원래 ask 뒤편으로 목적어 투부정사로 쓰여 있었던 문형에서 목적어 자리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면서 만들어낸 문형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능동 문형의 원형으로 돌려가지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능동 문형으로 돌려서 한번 문장을 다시 재구성을 해보자면 자, showed subjects 하고 photographs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sked 같은 경우에는 asked 마찬가지로 subject 목적어 쓰고 그 뒤편으로 to identify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능동문형으로 돌려놓고 해석을 해보자면 피실험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었던 그리고 피실험자들에게 확인하라고 요구했었던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동태 해석과 관련된 팁은 다른 수동태 문장에서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 결과값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두 번째 문장 해석을 해보자면 그 결과는 일관적으로 혼재돼 있었다. 자,
여기에서 결과가 혼재돼 있었다라는 표현을 보실 때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단어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요 각각의 단어들이 이 지문 안에서 의미하고 있는 뜻을 추론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결과값이라고 하면 아까 첫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실험 설계에서 이야기한 얼굴을 주고 감정을 맞춰보라고 했을 때 맞췄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혼재되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맞출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맞출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얼굴들만 보고서는 이 얼굴들이 나타내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맞춰내지는 못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17세기에 프랑스 화가이자 이론가였던 찰스는 일련의 얼굴들을 그렸었는데 어떤 얼굴이냐면 다양한 감정을 묘사하는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정들은 화가들이 표현하라고 요청받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 17세기에 라는 표현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인명인데 여길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첫 문장에서 우리 첫 문장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자면 첫 문장에서 묘사했었던 이 실험은 복수로 기술돼 있고 현재 완료로 기술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해당 실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험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을 주고 이 얼굴이 나타내는 감정을 맞춰보라고 했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다라는 일반적 진술인 거고 이 구체적인 시기랑 구체적인 인명이 나온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실험들 중에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특정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럼 아마 이 특정 실험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나왔었던 실험 설계랑 비슷하게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감정을 맞추는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그 실험에서는 또 어떤 식의 결과값이 나올지를 찾으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 지문의 빈칸에 들어갈 핵심 내용과 연관성이 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마저 다음 문장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에 있어가지고 충격적인 것은 자, 이것들이라고 하면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구체화된 실험에 나왔었던 결과값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충격적인 것은 빈칸이다. 자, 그럼 이 충격적인 내용이 이 실험과 관련된 결과값일 확률이 크겠네요. 자, 근데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일반적 상황에서는 이 결과값이 혼재돼 있었다라고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빈칸에 들어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이 지문 중간에 뚫려 있을 때는 빈칸에 들어올 직접적인 힌트가 빈칸 위편보다는 아래편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아래편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부분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이 모든 것에서 빠져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맥락이다. 근데 그게 어떤 상황과 맥락이냐면 감정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한 상황이나 맥락이 빠져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이 실험에서 빠져있는 것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빠져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값은 이 얼굴을 통한 감정을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감정을 맞췄다라고 하면 아마 빠져있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빠져있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감정을 확실하게 해줄 상황이 빠져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지문에서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소재를 노출시킨 건데 이 문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출시킨 거냐면
감정을 확실하게 해줄 상황이 빠져 있다는 건, 감정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 그 상황과 맥락이 필요하다라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래는 감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맥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실험에서는 이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중간 내용이 정리가 되었네요. 이 위에서 찰스가 진행했었던 실험에서는 감정을 추론할 수 있는 상황과 맥락이 빠져 있었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더 필요한 정보들을 취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must know,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이 사람이라는 건 실험에 존재하는 그 얼굴을 나타내고 있는,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다른 사람들은 또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그 비슷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like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면은 이게 한 덩어리로 명사가 됐다는 뜻이죠. 이 like가 명사가 될 때는 그냥 한 덩어리로 비슷한 것 정도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방금 우리가 해석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빈칸 아랫 문장에서 핵심 소재로 잡았었던 any setting이나 any context에 대한 구체적 진술로 보시면 됩니다. 이 환경과 맥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는 지금 안 나온 상태입니다. 자,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우리는 얼굴을 그냥 단순하게 마주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마주친다. 이 특정한 상황이라는 표현도 결국은 위에 나왔었던 any setting과 any context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한 거겠네요. 자, 이렇게 지문 안에서 사용된 핵심 소재가 이 문장이 전개될 때마다 대명사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단어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두 단어의 연결성을 잡으실 줄 알아야 지문의 내용이 한 덩어리로 묶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노출되고 있는 소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한 덩어리로 묶는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어찌됐건 촉발될 수 없고 고립될 수 없다. 뭘로부터? 사회적이거나 아니면 인간적 상황으로부터.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상황도 결국은 우리가 앞서 잡았었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뒤편으로 나오는 인위 치절은 그래서 내용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될 텐데요. 그래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숨쉬고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정도의 내용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빈칸 다음 문장 뒤편으로 나온 내용들은 새로운 정보는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지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그 사람의 감정을 추론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맥락, 이런 사회적 환경들을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무표정의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냥 TV 앞에 무심하게 앉아있으면 심심함의 얼굴로 보일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시련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만약에 상황을 알고 있다면 완전 시리에 빠져서 울다 지쳐서 지쳐있는 얼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맥락이나 상황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내고 있는 감정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라는 실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빈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이 빈칸에 들어올 내용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 빈칸은 주제문으로만은 지금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칸에서는 아까 우리가 같이 봤듯이 어떤 구체적인 실험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실험은 우리가 뒷문장에서 추론해 왔을 때 감정을 맞추지 못한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뽑아낸 내용들로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부분, 이 찰스의 실험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맥락적 증거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표정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없음 정도의 내용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 빈칸 문제를 푸실 때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고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돼야 할지를 본인의 언어로 직접 정리를 해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이 안 돼 있으시면 보통 느낌과 뉘앙스만 가지고서 답을 고르실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그냥 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뭔가 본 것 같은 단어가 있는 보기를 고르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문을 읽고 나시면 반드시 본인의 언어로 빈칸을 먼저 채워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빈칸에 들어올 전반적인 주제를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보기에서 이것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들 전부는 매치될 수 있다. 일관적으로 매치될 수 있다. 그들의 의도된 감정들과 일관적으로 매치될 수 있다. 자,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면 아마 위에서 본문에서 봤었던 그 실험 속에서, 사진 속에서 묘사된 얼굴들일 텐데요. 이 얼굴들이 의도된 감정들과 완전하게 매치된다는 건 우리가 빈칸에서 채웠었던 내용이랑 정확하게 반대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보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 모두는 묘사되었다. 자, 사진이 지니는 정확성을 가지고 묘사되었다. 자, 이 지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상황과 맥락이 빠져 있으면 감정을 정확하게 추론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지, 이게 이 얼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되었다라는지, 이 얼굴들이 얼마나 제대로 묘사되었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번 또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3번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들 각각은 분명히 그것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내러티브,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 이 보기는 사실 어찌 보면 전체적인 주제랑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면 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의 소셜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세팅이나 컨텍스트랑 매칭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요 3번 보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이 빈칸에 들어와야 될 내용이 지금 지문의 전체적인 주제가 아니라 이 구체적 해당 실험 내에서 이 실험이 실패하게 됐었던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 주제를 담고 있는 3번 지문은 빈칸이랑은 반대되는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 보기가 지금 그 출력상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지금 가지고 계신 시험지로 한번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나눠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들의 대부분은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혹은 독특한 특성을 representing,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여질 것이었다. 자, 여기에서도 이 유니크라는 단어의 강세가 간 보기인데요. 이 지문에서는 얼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4번도 정답 보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
이 보기가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고 오답 이 신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보기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들의 어떠한 것도 어떠한 손실 없이 서로 다른 것들과 대체될 수 있었다. 자, 이게 얼핏 보면 정답이랑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정답이 될 수 있냐면 이게 2번, 3번 좀 꼬여 있는데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빈칸에 들어올 내용이 상황이나 맥락 증거가 없어서 그 얼굴들이 드러내고 있는 표정이나 감정을 알 수가 없다고 했었죠. 이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찰스가 그려낸 얼굴들은 상황이나 맥락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각각의 얼굴들이 나타내는 표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얘기는 이 각각의 얼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표정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다 똑같은 얼굴로 보더라도, 똑같은 얼굴로 치환해 놓고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려져 있는 얼굴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상황이 없으면 이 얼굴들이 나타내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건 똑같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들이 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지금 서로의 얼굴이 표현하고 있는 그 감정의 의미에 어떠한 퇴색도 없이 정확하게 치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5번 보기 같은 경우가 이제 2번, 3번씩 꼬여서 지금 출제된 형태가 됐는데요. 이 3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 문제를 풀었었던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이제 3등급 중반 이상의 학생들은 웬만하면 대충은 어느 정도 내용은 확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가지 요소가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었던 건데요. 뭐냐면 이 빈칸에 들어올 내용, 이 내용을 뒷문장과의 호응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 추상화된 보기, 그러니까 상황이나 맥락 증거가 없기 때문에 표정 감정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2번, 3번 꼬아놓은 이 형태의 보기를 골라낼 수 있었는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답을 한 번에 딱 읽고서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소거법을 진행하시는 게 사실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안에서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보기들을 먼저 지워내시고 그 나머지 보기들을 가지고서 최대한 내가 뽑아낸 개념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자, 34번도 마저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첫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everyone. 자, 모두들. 그러니까 운전하고 걷고 트랜sit 카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교통카드라고 부르는 것들, 이 교통카드를 긁는, 도시에서 교통카드를 긁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 스스로를 대중교통 전문가로서 본다고 했습니다. 자, view A as B라고 하면 A를 B로 보다라고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합니다. From the moment, 어떤 순간부터냐면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녀를 스스로 대중교통 전문가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첫 문장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소재는 아마 대중교통과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 34번 자리가 전통적으로 철학이 나오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딱 읽었을 때 한국말로 해설지를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 근데 대중교통이라는 비교적 쉬운 소재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답을 고르기가 힘들었는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이 답고르기를 어렵게 만들었고 다음 시험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를 이 해설 강의 들으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도로를 어떻게 보는지가, 이 그녀라고 하면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빈칸한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3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빈칸 앞에서는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빈칸 뒷부분으로 나오는 내용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문장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That's why, 이건 한 덩어리로 그래서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시민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서로를 지나치면서 다툰 것을 보게 된다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That's why라는 표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이 That's why 뒤편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That's why 뒤편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결과값에 해당을 하고, 이 That's why 앞에 있는 내용은 원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인과를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뒷부분의 결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싸우게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이 지문의 소재는 대중교통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다투게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에 들어올 내용을 어느 정도로는 지금 좀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빈칸 밑에 부분들을 보면서 빈칸에 들어올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될지 조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뭐 때문에 대중교통을 놓고서 싸우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 해석하기 전에 구문 하나만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자, find라는 동사 들으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보통 찾다 혹은 발견하다라는 뜻이 생각나실 텐데요.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요 find라는 동사 뒤편으로 목적어까지만 오는 완전 타동사 문형일 때 알고 계신 그 뜻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고, find 뒤편으로 목적어에서 종결되지 않고 이 뒤편으로 목적 보어가 따라붙는 형태가 되면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목적 보어에 올 수 있는 건 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보통 find가 쓰일 때 명사는 잘 안 오지만 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현재 분사가 오거나 아니면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석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다고 생각하다 혹은 목적보어 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인식동사의 개념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보어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다 정도로 해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켠에 잘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문형으로 나왔을 때는 명확하게 해당 문형으로 인지를 하셔야지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마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neighborhood meetings in 학교 강당에서의 이웃 미팅에서, 그리고 도서관이나 교회에서의 뒷방에서, 어떤 구체적인 장소 이름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앞문장에서도 살펴봤듯이 구체적 시기나 구체적 지명이 오면 새로운 정보가 크게 없고 앞에 나왔었던 내용에 대한 하위 개념, 구체적인 사례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 곳에서 지역 거주민들, 그러니까 across the nation이라고 하면 이거 지금 국가를 가로질러라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across라는 단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범위와 범주를 나타내는 개념이 돼가지고 뒤편에 이런 식으로 the nation의 형태가 붙으면 그냥 전국적으로 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혹은
전국적인 정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아주 자주 쓰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크로스가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알고 계신 그 횡단의 개념이 아니라 범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전국에 있는 이런 그 지역 거주민들이 gather, 모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모이냐면 여기서의 for는 이 모임의 목적을 써준 거네요. 종종 논쟁적인 토론, 뭐에 대한 토론이냐면 이 transportation, 이 대중교통의 제한에 대한 논쟁적 토론을 위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의 경우에는 이 도시의 길거리를 바꿀 수도 있는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방금 우리가 해석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윗문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윗문장에서는 어떤 정보까지 노출이 됐었냐면 시민들이 분명히 어디가 못나고 못돼서가 아니라 의도가 좋고 시민의식이 잘 갖추어진 시민들도 서로 싸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싸움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교 강당에서 모여서 막 싸운다고. 근데 그 싸움의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그 대중교통의 프로포설, 제안을 하려고 모여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 같은 경우엔 도시의 길거리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고요. 자, 여기에서도 싸움의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왔습니다. 싸움의 목적은 나왔지만 어떤 부분이 이러한 싸움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술은 안 나왔습니다. 다음 문장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모든 정치들처럼 모든 대중교통도 지역적이고 상당히 개인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싸움의 이유가 최초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건 지역마다 다 달라. 그리고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 달라. 이 대중교통이라는 건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어떻게 따라붙는지 다음 문장에서 한번 계속 뒤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중교통 프로젝트들, 특히 이 이동의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동의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이 대중교통 프로젝트들은 중단될 수 있다. 반대에 의해서. 이 objection이라는 명사는 전치사 to랑 세트로 잘 어울립니다. 이 반대의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뭐의 반대가 되는 거냐면 이 몇 개의 주차 공간의 손실이나 손실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이 싸움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대중교통 프로젝트가 중단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서 objection과 simple fear, 이게 지금 병렬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단순한 두려움, 이거에 의해서 중단되기도 한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 위에 지하철역을 짓겠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지하철을 건설을 한다라는 계획에 호의적이게 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들, 그리고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계속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 a challenge. 이거는 어떤 데이터나 교통과 관련된 공학의 문제가 아니다. 혹은 계획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데이터,
traffic engineering, 그리고 the planning 같은 것들은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personal이나 local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위의 요소들은 개인적인 요소들, 그리고 밑의 요소들을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공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리티컬한 새로운 내용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도로에 대한 이 공적인 디베이트, 토의들은 전형적으로 감정적 전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 감정적 전제라는 표현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personal이나 local과 매칭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감정적 전제라고 함은 땡땡에 관련한 감정적 전제인데 뭐와 관련돼 있냐? 이 변화가 사람들의 통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믿음, 혹은 이 local business, 이 bottom line이라고 하면 이 수익을 위한 조건 정도로 보셔도 되는데요. 이 지역 사업, 그러니까 대중교통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감정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아주 퍼스널,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라는 내용으로 지문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local과 personal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내용은 딱히 등장하지 않은 이 local과 personal에 해당하는 사례와 emotional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내용을 구체화시켜준 문장들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에 들어올 내용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빈칸에 들어와야 될 가장 큰 내용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때문에 다투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빈칸 후반부부터 우리가 잡아냈었던 내용은 사람들은 개인적이고 그리고 지역적인 시각으로서 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사업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혹은 대중교통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으로 빈칸을 골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4번 보기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 도시의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 혹은 그런 방식에 의존한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녀 도시의 외부인이 될 거고, 외부인의 시선이라는 건 지역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개념보단 오히려 객관적인 시선에 가깝기 때문에 이 외부인의 시선을 나타내는 1번은 정답과는 거리가 먼 보기가 되고요. 자, 2번 보기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으로 그 자체를 업데이트한다. 요 말은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녀가 그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다라는 말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 local이나 personal의 개념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 지문에서는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이 이 도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어떠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2번은 정답 보기가 되기 힘들어집니다. 자, 3번 보기도 보겠습니다.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는, 그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녀가 이동하는 그 도로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고 일어난다. 자, 3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완전한 반대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동하는 도로라는 건 그녀가 이용하는 도로라는 의미가 될 거고, 그녀가 이용하는 도로라는 건
그녀에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녀 삶, 개인적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과 밀접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게 맞지, independently라는 표현을 쓰면 그것과는 무관하게 발생한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3번은 반대보기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4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이 track with라는 표현이 무엇과 일치하다라는 표현인데 한번 넣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녀가 그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녀가 돌아다니는 방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돌아다닌다라는 표현이 그녀가 그 도로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도로에서 대중교통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녀가 돌아다니는 방식이라는 거, 그녀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방식이라는 게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익, 그리고 지역적인 이익을 나타내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되기 힘든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자, 5번 보기를 빈칸에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녀가 그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녀의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 5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을 비롯한 이동의 개념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정답과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로컬과 퍼스널이라는 개념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 같지만 핵심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6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이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 4위를 기록했었던 문제인데요. 오답률 3위는 37번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6, 37 이 순서 배열 문제가 나란히 오답률 3, 4위를 기록했었던 건데요. 앞으로 이 파트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순서 배열 파트가 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순서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대명사나 아니면 연결사에만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문장 간의 위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 고르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건데요. 문장 간의 위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문장이 상위, 하위 개념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혹은 이 문장이 원인과 결과로 분리되어 있는 것, 이 문장이 열거로 묶여 있는 것, 이 문장이 비교나 대조 혹은 역접으로 묶여 있는 것, 이런 요소들을 문장 간의 위계라고 합니다. 물론 이 문장 간의 위계를 표현할 때 연결사를 나타내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연결사를 쓰지 않고서도 위계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장을 읽으면서 각 문장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순서 문제가 됐건 문장 삽입 문제가 됐건 푸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연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장 간의 위계를 대놓고 알려주는 직접적 힌트가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연결사를 활용할 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이라는 연결사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라고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뭔가 매끄럽게 걸리는 부분이 없이 해석이 되는지 이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For example 이라는 상하이 개념을 분리해내는 연결사가 오면 앞문장에는 상위 개념이 와야 되고 뒷문장에는 하위 개념이 와야 됩니다. 이걸 상위와 하위로 묶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 자연재해라고 나왔을 때 뒷부분에 뭐 쓰나미나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개념으로 묶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간의 위계를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강좌로 지금 준비를 할 생각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36번 지문을 앞에서 살펴봤었던 대명사 연결사 그리고 문장 간의 위계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협상이라는 건 시도로서 정의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떤 시도냐면 갈등하는 입장을 화해시키고 갈등하는 입장을 서로 탐구해보는 시도로 정의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뭐를 위해서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 중인 입장을 화해시키거나 갈등 중인 입장을 서로 탐구해보는 시도로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왔습니다. 자, 첫 문장에서는 이 협상이라는 개념에 정의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갈등하는 입장들을 화해시키려는 시도를 갈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부에서 노출되는 소재들은 자꾸 본인의 언어로 재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부에서 노출되는 소재를 정확하게 소화를 못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문장의 내용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각 문단 한 문장씩만 보고 각 문단이 제시문 뒤편으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문단부터 진행합니다. 자, 차이점의 영역들이 자주 남아있을 수 있고 실제로도 남아있다. 여기서의 do는 동사 강조의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 강조라고 하면 일반 동사, 비동사는 사용할 수 없고 일반 동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강조하고자 하는 동사 앞에 do나 does나 did를 빼서 쓰고 그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냥 정말로 그 동사하다 정도의 개념으로 강조격으로 들어온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do를 그냥 독립적인 동사로 보고 remain이 동사가 하나 더 나왔다고 보시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can remain과 do remain 이 두 가지가 병렬로 붙은 거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그리고 이 차이점의 부분들은 아마도 미래의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혹은 실제로 사실 협력되거나 화해될 수 없는 형태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A 문장이 제시문 뒤편으로 오기가 조금 힘든데요. 그 이유 눈치채셨나요? 왜냐하면 제시문에서는 negotiation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A 문단에선 negotiation의 과정의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왜 과정의 일부라고 보셔야 되냐면 차이점의 부분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의 일부가 남아있을 거라는 건 그 앞부분에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오고 그리고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을 거라는 개념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선 이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제시문은 그냥 negotiation이 무엇인지 정의, defined만 했기 때문에 제시문 뒤편으로 A가 오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동시에 A 앞부분에는 차이점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이 와야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점차 이 순서 문제에서 어떤 일련의 개념의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답 고르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라는 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문장 간에 배열하기가 진짜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루고 있는 지문들은 특히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제시문 뒤편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B도 첫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과 때때로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협상은 기능들을 수행한다, 제공한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뒤편으로 other than이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이 other than 두고서 뭐뭐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은 이거 지금 문제 못 맞춥니다. other than이 한 덩어리로 뭐뭐가 아니라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정답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뭐가 아니라라는 뜻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해석을 넣어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갈등하는 interest, 이익들을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 B가 제시문 뒤편으로 올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이 명시적 증거에 해당하는 대명사도 활용할 수 있고 내용적 증거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시적 증거 차원에서 보더라도 제시문 뒤편으로 B가 오기는 좀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these negotiation, these forms라고 했기 때문에 앞서서 협상의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제시문에서는 지금 이 복수를 받아줄 만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제시문 뒤편으로 B가 오기 힘들다고 보는 게 제시문에서 협상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갈등하는 입장을 화해시켜주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B는 갈등하는 이익을, 충돌하는 이익을 화해시켜주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B는 제시문과 정반대의 내용이 됩니다. 만약에 B 앞에 역접이나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사가 온다고 하면 제시문 뒤편으로 B가 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시문 뒤편으로는 B가 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C가 확정이 됐는데요. C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이 whatever 같은 경우에는 절의 형태로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뒤편으로 지금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whatever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의 경우에는 비동사를 생략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비동사가 삭제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마저 해석을 해보자고 하면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수식어를 콤마 위치를 통해 가지고 붙였습니다. 그 결과값은 협상 당사자들 중에 다른 쪽보다 어떤 한쪽 당사자를 이 party라는 단어가 춤추고 술 먹고 노는 파티뿐만 아니라 당사자라는 개념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제3자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third party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협상 당사자들 중에 다른 당사자들보다 어떤 특정한 당사자들에게 우호적일 그 결과값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어찌됐건 협상의 목적은 그 협상 당사자들 간의 공통의 이익과 갈등의 범주를 확인해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협상의 정의 이후에 일반적인 협상의 목적을 통해서 이 협상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부연해준 형태가 됐습니다. 자, 마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그 협상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 공통의 이익의 부분들이 명료해질 수 있고 혹은
개선될 수도 있고 혹은 협상된 형태나 협상된 substance를 부여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C에서는 협상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C 뒤편으로 A가 와야 할지 B가 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뒤편으로 만약에 B가 오려면 우리가 아까 B가 제시문 뒤편으로 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던 요소들, 이 this negotiation이 지금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제시문 뒤편으로, 아니 C 뒤편으로 B에 있는 이 this negotiation을 충족시켜줄 만한 요소가 사실 지금 C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 뒤편으로 B가 오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A를 붙여서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뒷문장이 어떤 식으로 종료가 됐었냐면, 이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공통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명료해지고 refine, 개선될 수도 있지만 이 차이점의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상으로 지금 연결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공통의 이익이 명료해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디퍼런스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원했었던 이 디퍼런스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지금 C에서 제시된 걸로 보시면 C 뒤편으로 A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어색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A 뒷부분과 B 첫 문장이 매칭이 되는지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그러면 C, A, B로 정답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 뒷부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협상 당사자들이 매우 적대적이고 극단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에서는 이 과정이 설명으로 줄을 이루게 될 것 같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갈등의 부분들에 대한 설명. 여기서 이 very often in public 이라는 건 중간에 삽입구로 낀 형태고요. 이 of 뒤편으로 나오는 전치사구는 앞에 있는 exposition을 꾸미는 후치 수식어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협상의 종류 중에서 일반적 협상이 아닌 특정 종류의 협상, 즉 너무나도 적대적인 당사자들 간의 협상이라는 구체적 종류의 협상이 나왔습니다. 요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A 마지막 문단이 B 첫 문단과 이어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적대적 집단 간의 협상의 사례에서는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만 설명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협상에서는 이 충돌하는 이익을 협상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매칭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C, A, B의 형태로 이미 나왔지만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 B에 나온 these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에 나왔었던 functions를 받아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하는 이익을 화해시켜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해당하는 이런 기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이 협상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이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찾거나 아니면 협상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갈등하고 있는 이 이익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이가 안 좋은 협상 당사자들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협상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37번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도 36번과 마찬가지로 이 대명사와 연결사,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위계, 칭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37번이 오답률 3위를 기록했었던 것만큼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문장의 관계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작용했었던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요 부분 한번 같이 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규범들이라는 건 그룹에서 발생한다. 근데 이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순응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룹에서 발생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result of 뒤편으로 사실 conforming 이라는 동명사가 붙었는데 그 앞에 people, 이 동명사의 주어로 쓰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동명사는 경우에 따라서 동명사 앞에 소유격을 통해서 주어로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명사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서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방금 그렇게 쓰인 형태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규범이라는 게 과연 언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지문입니다. 규범이라는 건 어떤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추종하고 순응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할 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받아들일 때 규범이란 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규범이라고 하면 법적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지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합의하고 있는 어떤 추상적 관념들을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규범들이라는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생겨나는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36번처럼 이 규범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이 발생하는 전반적 과정의 흐름을 잘 꿰고 계셔야지 답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다음 문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규범이라는 거의 시작은 생겨난다. 언제 생겨나냐면 한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을 할 때 규범이라는 게 생겨난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she라고 하면 이 one person을 받아오겠죠. 그녀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특정 방식으로 활동하게 될 때 이 규범이라는 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다음 문장들의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조금 예측이 되죠. 왜냐하면 첫 문장에선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순응하고 추종해서 따라할 때, 그때 규범이라는 게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한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만,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기 때문에 이 뒤편으로 후반부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추종한다, 다른 사람들의 수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서 나올 수도 있지만 지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뒤편으로 마찬가지로 A, B, C 한 문장씩만 해석을 해보고 가불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라는 연결사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인과가 되겠죠. 앞에 나오는 게 원인이 되고 이 뒤편으로 나오는 게 결과값에 해당이 되어야
A가 제시문 뒤편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녀는 이 prescribe라는 단어는 처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 행동을 그들에게 지시할 수도 있다. by 뒤편으로 ing가 붙으면 수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지시하는 거냐면 언급하고 발언함으로써 이 규범에 관련한 진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규범에 관련한 진술을 직접적으로 발언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지시적인 방식으로 발언함으로써 이 행동을 지시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과 요소로 묶이는지, 그리고 dam이라는 대명사도 존재하기 때문에 요 요소들이 제시문에서 충족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가 요 행동을 지시하는 건 어찌 보면 그녀가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does 인과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뒤편으로 to them이라는 표현이 왔는데 이게 약간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전문장에는 없고 이 앞문장까지 올라가서 people을 끌고 들어온다고 하면, 혹은 이 people을 끌고 들어온다고 하면 them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찝찝하기는 하지만 이 순서 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은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찝찝함을 안고 가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한 3모 정도로, 아직까지는 판단을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 문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others, 다른 사람들은 이 행동이 그들에게 처방되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왔습니다. 자, B 문단에서 have가 지금 사역동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그들에게 지시되게 할 필요가 없다. have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어의 형태로 그 행동이 그들에게 지시되게 할 필요는 없다의 개념으로 붙었습니다. 자, 이 비문단은 이 some others 때문에 제시문 뒤편으로 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이 others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others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해석이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들 정도로 해석이 되죠. 이 다른 것과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other or another, other에서 파생된 모든 단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단어들은 이 first pick이 될 수가 없고 n 플러스 1픽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순서와 관련해서 기술을 할 때 other가 1등으로 뽑힐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먼저 픽이 되고 first 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second 픽이나 third 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other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차가 2가지가 있어. 근데 하나는 빨간색이야. 그리고 남은 다른 건 블루야. 이런 식의 형태로 first 픽이 주어져야 그리고 나서 그것과는 다른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이 other라는 단어는 독해지문, 일반 독해지문에서나 순서 문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뒤이어서 보겠지만 38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만들어내는 아주 크리티컬한 장치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특성을 비롯해서 해당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몇몇 다른 사람들은 이 행동이
그들에게 지시되게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B는 이 앞부분에 이 some others에 대한 first pick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second pick에 해당하는 some others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을 지시되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내용은 이 first pick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행동을 지시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제시문 A를 읽고 오는 상태가 아니라면 확신할 수 없겠지만 제시문 A에서 이 행동을 지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요 A의 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first pick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B는 A 뒤로 빠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B는 요 증거에 따라서 배제를 하고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도 마찬가지로 others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나면 이러한 행동에 순응할지도 모른다. 수많은 이유들로.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others와 this behavior. 자, 여기서 others 제시문에서 first pick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시문에서 first pick을 she라고 본다고 하면 충분히 내용상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뭐냐면 제시문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특정인의 행동 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수능이었습니다. 요게 지금 C 문단에서 충족시켜주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제시문 뒷문장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규범의 시작은 발생한다. 언제 발생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을 할 때 발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한 이러한 행동에 순응하게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이유들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C는 제시문 뒤편으로 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A에서 명확하게 안 되는 이유를 찾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C 문단을 마저 읽어보고 그리고 A 문단도 마저 읽어보고 무엇이 조금 더 적절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문단 마저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자, the person. 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최초의 행위를 수행했었던 그 사람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행동해야 한다고. 이 ought to라는 표현이 한 덩어리로 have to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냐면 그녀가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서 행동했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he person이라는 건 제시문에 있는 she가 거의 확실하겠네요. 왜냐면 같은 문장 안에서도 이 she를 통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으니까요. 자, C는 뭐 논리적으로 전혀 A 뒤편으로 이어지는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A도 남은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lternately 라는 단어가 해석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요게 그게 아니면 요거 열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무언가 비슷한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할 때 보통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게 아니면 그녀는 요러한 이 conformity, 이 순응성이 다른 방식으로 추구된다라는 걸 전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by gesturing, 제스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alternatively라는 연결사를 통해서 이 A 문단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까 A 첫 문장에서 그녀가 행동을 이 규범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통해서 지시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제스처를 통해서도 지시할 수도 있다. 요 두 가지가 그녀가 행동을 지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열거된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게다가 그녀는 위협을 할 수도 있다. To sanction, 그들에게 제재를 가할 거라고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써줬네요. 왜 제재를 가하냐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녀의 바램에 순응하게끔 만들 수 있고 그녀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in addition이라는 연결사가 하는 역할도 간단하게 보자면, in addition도 아까 alternatively랑 마찬가지로 열거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A 문단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열거되어 있냐? 아까 이 그녀가 행동을 지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규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아니면 제스처를 통해서 언급한다고 했죠. 이 이외에 또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녀가 행동을 지시하는 또 다른 방식. 그게 뭐냐면 안 하면 피해를 준다고 협박하기. 그래서 정리해 놓고 보면 요 A 문단이 이 최초로 행동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동을 따르게끔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열거한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요 A 문단이 지금 해석이 되고 나면 이 A 문단과 B 문단의 관계, 그리고 A 문단과 C 문단의 관계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실 텐데요. 왜냐면 이 A의 이 some이라는 부분, 이 some이라는 명사가 또 되게 큰 역할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까 others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others는 이 n 플러스 1픽, 그러니까 first pick이 될 수 없고 무언가가 나오고 first pick이 나오고 그 이외의 다른 것들 second pick, third pick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other를 사용한다 그랬죠. 근데 이때 이 other의 first pick으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명사 중에 하나가 some과 one입니다.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공들 중에 some 몇몇 가지는 blue고 그 다음에 others 다른 것들은 빨강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first pick, second pick의 형태로 쓰이는 겁니다. 지금 이 A 문단과 B 문단을 지금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문단에서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따르게끔 처방, 이 행동을 지시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B에서 도출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앞부분에서는 행동을 지시받아서 그 행동에 순응하는 내용, 그리고 B 부분부터는 그 행동이 지시될 필요가 없는, 행동을 지시받을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A와 B가 지금 논리적으로 한 덩어리로 묶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A와 B가 묶인다고 봤을 때 경우의 수가 A, B, C 혹은 C, A, B밖에 안 나오는데 A, B, C는 보기에 없으니까 이미 C, A, B로 확정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산을 하기 위해서 이 C 뒤편으로 A의 does와 them,
이 in과의 개념은 또 잘 매칭이 되는지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문제풀이가 되는 거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C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최초의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행동을 이 others, 여기서 그래서 them이 others에 해당하겠네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해, 이 norm statement를 통해서 이 행동을 지시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으로 논리적으로도 지금 충분히 매칭이 잘 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B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8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답률 5위를 기록했었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 그 답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만 그 딱 한 소끔만 이해를 하시면 딱히 어려웠었던 문제는 아닌데, 아마 그 전반부에서 그 시간 소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여유롭게 읽을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즘 시험의 추세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시험을 현장에서 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따로 별도로 풀고서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시험이 정말 시간이 진짜 현장에서 보는 학생들은 모자라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 21번부터 24번 막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자꾸 시간을 뺏어가다 보니까 요 뒷부분에서 시간 쓸 부분들이 조금 모자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분배 잘 하셔야 돼요. 그 시간 분배를 좀 잘 하시려면 그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충 읽어서 감으로 맞추려고 드시면 답이 자꾸 두 개로 보이실 거예요. 자, 각설하고 38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는 반드시 그 제시문부터 읽지 마시고 이 1번 앞부분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이 학생들 읽는 거 보면 제시문부터 읽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 제시문부터 읽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시문을 우리가 읽고 나면 앞뒤 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어느 정도 조금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제시문을 그 전반부 내용을 읽지 않고 제시문을 읽으면 제시문은 지금 지문 한 중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뒤 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론할 수 있는 폭이 적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1번 앞문장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제시문을 읽으면 1번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재를 취득을 하고 제시문을 읽기 때문에 앞뒤 문장에 올 내용을 추론하기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1번 앞부분부터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1번 앞문장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학은 때때로 묘사된다 그랬습니다. 자, winner take it all contest라고 하면 승자 독식 컨테스트,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컨테스트처럼 묘사된답니다. 그리고 요건 뭘 의미하냐면 보상이 없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2등이거나 3등한테는 보상이 없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자, 눈치채신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식의 표현들, is sometimes described as, 이런 게 약간 통념의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입니다. 자, 통념이라고 하면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을 통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반부가 통념으로 시작하면 그 통념의 반대가 지문의 핵심 주제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통념이라는 걸 지문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들이 나오면 통념을 나타내는 문장의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뭐 글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념의 뉘앙스를 눈치를 채신다면 통념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머릿속 한 켠에 집어넣어 주는 것 정도, 그 정도만 하셔도 글을 읽어 내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다음 문장을 계속 묶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극단적인 관점이다. 이 과학적 컨테스트의 본성에 대한
극단적 관점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극단적 관점이라는 게 앞부분의 내용이 통념으로 쓰였을 확률을 좀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관점이라는 것들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중돼 있는 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앞에서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과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오해의 내용은 뭐? 승자독식.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라고 본다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이 아마 통념으로 흘러간다면 아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2등 3등도 가져가는 거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자, 제시문 한번 살펴봅시다. 자, yes. 물론 어떤 컨테스트들은 월드 클래스라고 보인다. 뭐 예를 들자면 힉스 입자를 발견해낸 것들이나 아니면 이 고온의 초전도체 발명처럼 세계적 수준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보인다 정도의 개념으로 들어왔네요. 자, 지문 안에서 우리가 고전적 의미의 명시적 증거, 대명사나 연결사로 사용되는 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yes와 이 some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뒷부분의 문장들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조금 더 읽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뒷부분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과학적 콘테스트를 묘사하는 사람들조차 노트 인지하고 있답니다. 뭘 인지하고 있냐면 이것이 어느 정도로는 정확하지 못한 묘사라는 걸 인지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지문이 통념이라는 게 확실해졌네요. 그리고 완전한 문장 뒤편으로 given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이게 한 덩어리로 무엇을 고려해보면 정도의 분사 구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뭘 고려해보면 이게 부정확한 묘사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복제와 이 verification, 검증이라는 게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과학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 승자독식, 과학이 승자독식의 컨테스트라는 사실은 잘못된 묘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 given 뒤편으로 붙는 대절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 replication, 복제라는 게 누가 무엇을 복제했는지, 누가 무엇을 verification, 검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뭐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지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해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 과학에 대한 승자독식 체계라는 오해, 이 통념에서 비롯돼서 이 통념이 뒤집어진 이 흐름만 붙잡고 계신다면 요 세부 진술 부분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실지언정 답을 골라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2번 뒷문장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부정확하다. 자, to the extent that 땡땡한 정도로 부정확하다. 요렇게 하는 정도로, 요런 정도로 부정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정도냐면 그것이 오직 약간의 컨테스트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또한 부정확하다. 자, 여기에서 이 also가 하는 역할에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alternately랑 in addition을 비롯해서 열거를 나타내는 연결사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봤는데요. 열거를 나타내는 연결사는 이 외에도 자, moreover, 그 다음에 furthermore, 거기에 더해서 also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also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지문 안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열거라는 개념만 잡고 있으면
보기를 한두 개 쉽게 지어낼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also 같은 경우들은 학생들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owever 이런 거 나오면 세모 치잖아요. 막 보면서 이 세모 왜 치는지도 몰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치는지. 근데 뭔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세모를 치는 거겠죠. 근데 이 also 같은 것들을 보면 학생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 also라는 건 하위 개념 두 가지를 병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나오면 이 뒤편으로는 배나 바나나, 포도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열거라는 거의 핵심은 얘네들은 공통상위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의 공통상위 개념이 뭐예요? 과일이죠. 그러니까 이 also도 이 앞문장과 이 열거 관계를 형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번 앞에 있는 1번 뒷문장의 내용을 보면 왜 과학을 승자독식 체계로 묘사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나온 거고 2번 뒤에가 also를 기반으로 열거를 통해서 이 과학을 승자독식 체계로 묘사하는 게 잘못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열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된 건지. 이 문장의 이 위계나 층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자세하게 나중에 강좌를 따로 통해서 수업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3번 뒷문장으로도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많은 다른 컨테스트들은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컨테스트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야겠죠? 이 other contest. 이 other contest의 원픽이 필요합니다. first 픽이 필요해요. 이 위에 나온 이 a handful of contest가 충족해 줄 수 있냐? 이거는 지금 내용상 조금 힘들죠. 왜냐면 이 컨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컨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 일련의 컨테스트들이라는 일반적 개념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first 픽으로 보고 얘를 second 픽으로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시문이 만약에 3번이 들어오면 제시문에서 first 픽 해줄 수 있는 역할 딱 보이죠? 이 some contest. 우리가 아까 37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some 그리고 one이라는 부정대명사랑 이 other라는 부정대명사는 진짜 단짝입니다. 단짝. 얘네들이 first 픽으로 쓰이고 이 other가 이 n 플러스 1픽으로 이 뒤편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자, 그러면 3번을 여기다가 넣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컨테스트들은 월드 클래스처럼 보일 수도 있어. 여기서 월드 클래스처럼 보인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 승자독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왜냐면 이 월드 클래스라는 건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컨테스트라는 거니까. 근데 이 but을 중심으로 3번 뒤에서 그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컨테스트들은 multiple parts. 그래서 여기서 multiple parts라는 의미가 한 명만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테스트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예시가 되고 그 뒤로 이 다양한 군소의 컨테스트들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for many years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절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는데 뭐라고 생각되어져 온 거냐면 암에는 한 가지 치료법만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중요한 건 but 뒤편으로의 내용이겠죠. 이제는 realize 인정되고 있다. 이 암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접근 방법이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뒤로 나오는 예시의 내용이 어떤 하나의 정답만이 아니라
이 과학에 접근하는 다양한 이 멀티플한 parts를 지금 이야기하는 사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은 지금 4번에 안 어울리게 되는 거겠죠. 앞부분의 내용과 상하위 개념으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뒷부분으로는 사실 앞에서 읽은 내용을 한 덩어리로 정리해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한 명의 위너만이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 명의 위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 과학에 대한 오해, 승자 독식 체계에 대한 통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마지막 문장을 정리해주고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 5문제 이외에 제가 요번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다른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물론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요 요소들이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아 가면서 뒷부분의 정답률이 좀 극단적으로 낮아진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몇 문제 뽑아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